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층토론 안문석입니다. 대선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죠.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대선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10%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동층 가운데서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죠. 전북의 2030 표심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오늘 심층토론에서는 주요 정당의 청년 대표들을 모시고 2030의 생각을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 정치인 네 분 모셨습니다. 최서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장 최서연입니다. 이태한 국민의힘 전북선대위 대변인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북선대위 대변인 이태한입니다. 박선희 정의당 전북선대위 홍보위원장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전북선대위 홍보위원장 박선희입니다. 김근태 국민의당 청년 최고위원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청년 최고위원 김근태입니다. 네, 지난달에 이 시간에 이제 청년 대표들 모시고 의견을 들어봤었는데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다시 모셨습니다. 그만큼 2030의 표심이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치에 그만큼 관심도 많고 또 부정층이 많기 때문에 특히 주요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시점에서 전북의 2030 세대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 또 표심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런 점들부터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최서연 공동선대위원장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혼전 양상이 많이 보이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특히 중점을 보고 있는 부분은 남녀 표심이 정반대로 갈라지고 있다는 지점과 그리고 그걸 다 아울러서 20대, 30대에서 이재명 후보님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변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세대가 2030 세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대선 토론이나 유세들을 통해 점점 더 많은 표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태한 대변인은 지금 전북의 2030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번 선거에서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기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전북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성장세가 처진 전북에서 그 살아온 세월을 보고 느낀 게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고향을 보면서 대부분은 이 지역에서 살고 싶다보다는 이 지역을 떠나서 더 좋은 곳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만큼 청년들이 살기 힘들고 선호하지 않는 전북을 만든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 책임은 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집권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세우는 공정이라는 가치에 생각이 많은 청년분들이 저에게 표심을 주고 계시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선희 홍보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전북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민주당에게 묻지마시게 그런 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양상은 조금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좀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사실 윤석열 후보가 준비되어 있는 후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거대 180석을 가지고도 굉장히 내로남불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채찍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은 기존의 이념 지향적이거나 아니면 지역주의적인 그런 투표 성향을 보이고 있지 않으신데요. 나에게 맞는 그런 공약들을 꼼꼼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당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비호감이라고 표현되는 그 이유로는 일단 첫 번째로 여러 가지 비리들이 너무 많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네. 도덕성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선 토론들이 많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토론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보여준 자질, 즉 국정 운영을 제대로 맡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국정 운영 능력을 과연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그런 또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또 안철수 후보, 제3 후보를 굉장히 많이 지지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지지의 이유에는 그 비호감 속에 감춰진 그 도덕성 문제와 그리고 전문성 문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안철수 후보다라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생각들이 조금 다양한 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대 선거에서 2030이 이렇게 대접을 받은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할 만큼 각 당에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2030이 중요해진 것인지, 어떤 구도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어떻게 최세현 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20대 정치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올라왔던 상황 속에서 특히 네. 코로나라는 상황들로 인해 비대면 커뮤니티가 좀 더 중심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곳을 주도하고 있는 층이 청년층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한 청년층이 많은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정치의 이유 이런 것들을 묻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정치에 참여하는 비율들도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청년층을 특징으로 했을 때 요새 CPR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커뮤니티, 프로핏, 실리, 그리고 리스펙, 존중이라는 세 가지 특징으로 보여지는 층이 20대 층인데요. 네. 20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실리적인 측면에서 이전에 있었던 이념과 관련된 부분, 그런 것을 벗어나서 어느 정당이 정말 나를 살려줄 것인가, 어떤 후보가 정말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 관심도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20대를 먹고 사는 것 문제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세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부모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청년들에게는 정치가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일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내 문제로 정치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 이태한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최 위원장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그 흔히 요즘 기사들에서 나오고 있는 게 2030 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 세대에게 빚이 없다라는 네.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제가 좀 더 넓은 영역에서 해석을 해보면 일단 저희는 진짜로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시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에 기성세대에 비해서보단 과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잡혀 있고 그리고 진영 논리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청년들이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산업화 세대가 이뤄놓은 경제성장 시기의 영광과 노력 그리고 민주화 세대가 일궈놓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잊은 것은 아니나 다만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에서 좀 중요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단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공정이라는 가치가 상당히 무너진 사회에 살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기성세대에겐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가 있었듯이 저희에게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아젠다가 떠올랐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양 정당들에서도 이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2030들을 전면에다 내세우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 가치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아졌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제3지대에 대한 관심 청년들이 많이 지금 보이고 있죠. 특히 이제 뭐 정의당이나 국민의당도 그쪽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청년들이 제3지대에 대한 기대를 많이 보이는 것은 어떤 걸까요? 뭐 새로운 정책,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걸 보는 것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세대는 그런 양당의 진영 논리나 아니면 구도 대결 같은 거로부터는 조금 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계신데요. 정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 30대 청년분들께서 정의당의 지지율을 견인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성세대가 특정 정당을 이렇게 두고 자기 자신을 끼워 맞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청년들은 조금 더 나를 중심에 두고 내가 주체적인 그런 나에게 맞는 후보를 선택하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국민의당 김근태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민주당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네. 바로 지금의 청년 세대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네. 삶의 여유가 사라지면서 인생 전반에 걸친 예측 가능성이 상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과연 우리의 미래,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지점에 있어서 제3지대 국민의당이 특히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의 궤적을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입시전적인 그런 업적들을 만들어냈었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을 맡겨도 우리의 미래를 어느 정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새로운 정책, 새로운 사람 이런 걸 찾고 있는 세대가 2030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특히 이제 후보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 지역 공약 이런 데에 특히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후보들도 전북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보내고 있죠. 그래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 운동 시작하면서 전라북도에 제일 먼저 왔고 이재명, 윤석열 후보도 지속적으로 전북을 방문하면서 지역 공약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죠. 지난주에 이 시간에 이제 새만금, 신성장 산업,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역 공약들을 살펴봤는데 2030 청년들은 전북 지역 공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점에 관심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북의 발전에 대한 공약으로서 확실히 새로운 사업,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에 가장 초점이 두었던 부분도 있고요. 네. 저는 20대, 30대 청년으로서 바라봤던 지점에서 현재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잖아요. ESG라는 네네. 트렌드가 그 트렌드에 맞춰 전북에게 가장 먼저 그린 뉴딜의 중심지로서 전북을 만들겠다 했다는 이야기와 다양한 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또 다른 이야기로 저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부분도 분명 네. 전북에서 청년들이 특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청년들이 꼭 가져가야 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통권이라는 것이 청년들이 지금 전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구를 살아가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 확충이 전북 내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 전북 밖으로도 연결되는 것에 있어 확충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것을 잘 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 전북 공약 중에서 네.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어떤 겁니까? 저 또한 2030 세대들이. 2030 세대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기에는 전북 공약에 더 담긴 부분이 산업적인 부분이 좀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방 전에 덧붙였던 교통 공약, 총 7대 공약을 내셨는데 그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런 교통 인프라 확충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30대 층에서 관심도가 높은 거는 새만금 전북 특별자치도 만들기 이 부분이 조금 더 관심도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태한 대변인도 전북 공약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2030 세대는 그중에서 또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에서 또 특히 젊은 세대가 관심 있는 건 또 어떤 건지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저는 사실 세대를 막론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네. 보는데요. 일단 전북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라고 해도 무방한 게 사실 새만금입니다. 새만금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이 실시된 지 약 30년이 지났는데도 뭐 하나 제대로 들어선 게 없다는 건데요. 일단 매번 대선 그리고 총선 그리고 지선까지 맨날 새만금 개발안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추진력을 보여준 사례는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리고 실행력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지역구 의원들이 말만 하고 지키지 않았거나 혹은 무능력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북 대선 공약 중에서 새만금 관련 공약이 아무래도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후보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을 비롯한 트라이포트 완성과 대통령 직속기구인 새만금 특별위원회 설치 그리고 새만금 국제투자진흥기구 지정 등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일단은 저희 공약 중에서 찝은 건 이거고 아까 이제 최서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얘기를 좀 해보자면 지난 19일 날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북대학교 앞에서 자신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랑 국민의힘이 내세운 새만금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공약을 비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듣고 상당히 어이가 없었는데 일단 그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제3자 뇌물공여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제 면세 등을 통해서 새만금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과 비교를 하면서 타 정당 공약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하는 바고요. 일단
지난 30년 역사를 보더라도 민주당이 새만금에 제대로 하나 해준 게 없는데 이 후보의 발언을 보면서 민주당이 과연 이 전북을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7대 공약 중에 제가 7대 공약 보고 나왔는데 그중에서 제일 크게 언론에 불명됐던 게 사실 전북 특별자치도입니다. 네, 특별자치도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전형적인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고도의 행정권 보장, 그리고 자치경찰제 시행, 과세 효율성 증대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기초적인 법안이 있어야지 시간이 흘러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게 강원도가 있거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수년째 이 법안들을 계속 초석을 닦아오고 있지만 전북은 이런 게 전무합니다. 그래서 전북 정책기획관의 인터뷰에서도 이게 실질적인 공약으로서의 발표가 아니라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서 장기 집권했는데 해준 게 뭐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홀대했다라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은 끊임없이 계속 요구를 해왔지만 이 이전에 있었던 정부, 문재인 정부 이전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그들이 전북을 위해 무언가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대선 때마다 나왔었지만 실행된 것은 없었고 발전에 대한 비율에서도 또 총선이나 이런 걸 통해 된 국회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에도 이미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북을 홀대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정권 시절에 발전이 더디었던 부분인 거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을 때 예타나 이런 걸 통해서 새만금 공항에 대한 추진, 새만금청 설치 등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가속화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만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바라본 관점에서 더불어민주당만의 잘못은 아니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 하나가 새만금과 전북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전주시도 문화특별시와 같은 다양한 제도들의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새만금 전북 특별자치도를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뒷부분에서 이야기 나누려고 준비했었던 내용인데 5메가시티권이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준비를 위해 오늘 또 남부 개발 관련된 부분에서 위원회를 또 만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변화하기 위해 빠른 변화들을 위한 제도들을 마련하는 거에 함께 이야기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멈추면 또 안 되니까 다른 분들 얘기 좀 들어보죠. 우리 네. 김근태 최고위원도 공약 관련해서 얘기 좀 해주겠습니까? 네. 우선 정치는 사실 견제가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북 같은 경우 사실 민주당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 하죠. 민주당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또 정치 권력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이 좀 더디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의 국민의당은 아닙니다만 이제 초록색 국민의당, 예전 국민의당 때 호남 지역에서 또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은 경험도 있고 다시 한번 전북 지역의 지지를 받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이런 견제 장치를 보다 전북 도민 분들에게 선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지역 공약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청년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자리 문제 해결이 굉장히 시급한데 안철수 후보는 제1 공약으로 555 공약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555 공약이 뭐냐면 5개 분야에서 삼성기업급의 초인류 기업 초격차 기업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한민국이 G5 국가로 만드는 초석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5가지 분야 중에 저희가 수소 산업과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국민의당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 2차 전지와 수소 산업 그리고 저희가 5호 공약에서 있지는 않았지만 탄소 산업이 전북 지역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분석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육성된 산업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전북 지역의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공약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공약, 그다음에 그중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것.
네, 후보들께서 내세운 전북 지역의 공약은 대체로 뭐 새만금 개발에 대한 방향과 수소 산업을 특화시켜야 한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공약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를 지내오면서 계속 반복되어 온 그 크게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공약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바꿔서 다시 말을 하면 그동안 전북은 굉장히 발전 없이 정체되어 왔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 그런 정치인들이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는데요. 지금까지 매립된 땅에서 그 어떤 경제적 그런 이익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회적인 상황에 맞게 그런 사업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새만금의 전환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의 매립 위주의 그런 개발을 중단하고 갯벌 복원과 수산업을 부활시키겠다. 또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량을 2기가와트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렇게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발생되는 새로운 일자리는 당연히 우리 지역민들로 채워져야 할 것이고요. 또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수익에 대해서는 일부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약속 드립니다. 지역의 젊은이들이 아무래도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성장, 발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얼마나 있을 것인지 그거를 위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어느 후보가 어떻게 제시하는지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죠. 우리 이번에는 이태한 대변인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일단 저희 국민의 윤석열 후보가 일자리 정책에서 강조하는 건 사실 고용인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용인이 온갖 규제를 받아서 피고용인을 쉽게 고용하지 못하면 이제 사실 이 고용 정책에 있어서 일자리 생산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단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지속적인 성장을 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신사업 투자의 10% 투자 세액 공제와 25% 연구 개발 세액 공제 확대를 약속했으며 또 기업의 과도한 규제의 객관적인 평가와 합리적인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규제 산업 영향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산업 분야로의 자유로운 진출을 위해서 또 신산업 전환 전용 5년 거치 그리고 10년 상환 장기금융 지원과 R&D 지원 그리고 투자 세액 공제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와 관련해서 전북에서 어떤 구체적인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화된 하나의 산업이 전북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경제가 잘 돌아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또 잘 깔려 있어야 기업들이 지역에 와서 자리를 잡게 되겠죠. 그래서 인프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만금 SOC 관련해가지고 언급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도로와 철도, 항만의 조기 구축을 이뤄내겠다 이런 말씀 또 드렸었고요. 그리고 군산 조선소 재가동 관련해서도 그걸 최대한 빠르게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전북에서 빠르게 준비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최대한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짜놨습니다. 네.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가 좋아할 만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먼저 다른 후보님들의 일자리 공약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구체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었고 약간 추상적인 선언에 그친다는 느낌을 주는 후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식의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코로나 위기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깜짝 영업 실적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산해유 보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최악의 그런 실업난에 허덕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자리를 기업들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 위기의 시대에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스펙을 쌓아서 성공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공 영역에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가가 실업 청년들의 고용주가 되어서 청년들에게 커리어가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일자리 보장제가 만들 일자리는 생활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직업훈련과 숙련 과정 등을 제공하는 그런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공공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 최소연 위원장은 어떻게 저기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전북 지역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전략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모두가 갖고 있는 정책이라고 네. 공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히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는 규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정의당 박선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 규제를 제대로 재편해야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저 또한 전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제대로 재편돼야 있어야 하는 부분에 없었던 것들도 분명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제대로 보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일자리 늘리는 것 외에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일자리가 전환되는 데 있어서 좀 산업들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 전환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런 노동자 피해 방지에 대한 부분들 또 한편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있는 임금 격차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런 이 회사에 관련된 일에 있어서 함께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든지 이런 노동의 환경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도 같이 나아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전북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보호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작고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개편되고 개선되어야 20, 30대, 2030 세대의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 시간이나 노동 환경 이런 문제도 젊은 세대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 4일제 얘기도 나오고 4.5일제 또 유연한 52시간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요. 정의당이 아무래도 이번에 대해서는 주 4일제 심상정 후보가 지금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앞서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어떤 노동시간,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어떤 공약을 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 그 주사일제 복지국가 정의당의 가장 주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주사일제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주사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생산력이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삭감 없이 주사일제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선진국의 노동자들에 비해서 1년에 한 달을 더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차 휴가는 그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기업이 모두 상생하는 이 주 4일제 노동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자 미래로 가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른 후보님들의 노동 관련한 공약을 조금 찾아는 봤는데 제가 약간 검색 스킬이 조금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윤석열 후보님이나 안철수 후보님의 공약은 제가 잘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평가를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윤석열 후보님께서 그동안 그 대선 행보를 해오시면서 그 발언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주 120시간 노동이랄지 최저임금제를 폐지한달지 52시간제를 폐지한달지 이런 기타 등등의 발언들을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후보님께서 갖고 계신 그 노동에 대한 인식이 정말 처참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이 정말 바로 서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 시간 관련해서, 노동 환경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금방 전에 얘기했었던 부분이 제일 크게 저는 와닿았던 부분인데요. 비정규직 공정수당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후보님께서 경기지사 시절부터 이미 실행을 해보셨던 산업 공약인데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훨씬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에 있는 정규직 일자리보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훨씬 많은 이 전북에 있어서는 이 비정규직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것이 그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 금방 우리 박선희 홍보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서 비판을 막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일단 정확히 반박하고 싶은 거는 지금 살짝 생각이 저랑 많이 다르신 것 같은 게 일자리 양극화, 결국 질적인 일자리가 안 나오는 것은 지금 5년간 정부가 기업을 사실상의 악으로 규정하고 기업을 때리면 그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정부의 기조 때문에 질적인 일자리가 상승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제가 지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 고용시장이 상당히 경직화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자연스럽게 중소기업과 저임금 노동자들 모두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각국의 경제자유도 평가를 실시를 하는 프레이저 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도는 162개국 중에 145위입니다. 고용의 질 역시 나빠졌습니다. 풀타임 고용률은 3년 연속 하락해서 현재 58.5%에 불과하고 주 36시간 미만 일자리는 4년간 6% 증가했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6만 5천 명 감소했고요. 그리고 비정규직 증가 규모는 94만 5천 명으로 박근혜 정부의 1.8배, 이명박 정부의 4.2배입니다. 이 수치들은 이제 정의당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현 집권 여당과 정부의 무차별적인 기업 때리기로 고용률은 떨어지는데 비정규직은 급격히 증가해서 중소기업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 모두가 힘들어졌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뭐 주 4일제, 주 4.5일제 같이 일할 수 있는 자유의 폭을 줄이고 기업들의 피고용인 고용이 더 힘들어지는 정책이 펼치는 것은 시대 상황과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임금 삭감 없이 주 4일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담은 그럼 국가가 지는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들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지금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계시지만 사실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이 노조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귀족 노조인데 이제 윤석열 후보 공약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 귀족 노조 철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120시간 얘기하셨는데 일단 그 얘기는 조금 와전된 게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노동 시간, 노동 환경 관련해서 네. 아까 우리 박선희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찾아봐도 잘 안 나온다 그러는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정의당 이제 심상정 후보가 얘기하는 거를 바탕으로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사실 심상정 후보가 하자는 대로 노동 정책을 피면 안타깝게도 노동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 4일제도 문제가 뭐냐? 획일적으로 모든 거를 정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노동이라는 것이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직종이 존재하고 얼마나 다양한 직군이 존재하고 그 각각의 노동 형태와 노동 환경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노동 시간 그리고 생산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자의 특성에 맞게끔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갖춰지게끔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공공일자리 말씀하셨어요. 공공일자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일자리가 안정적이려면 말씀드린 대로 생산성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공공일자리가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일자리 예산으로 80조 썼거든요. 근데 80조 썼는데 그게 대부분의 일자리가 노인 일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일자리가 많이 늘은 것처럼 통계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생산성을 내는 일자리도 아니고 국가의 부를 증가시켜주는 일자리도 아닌 겁니다. 오히려 예산을 낭비해버리기만 하는 그런 일자리 만들어졌었거든요. 이런 공공의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이 지역의 어떤 시장을 굉장히 침체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산되는 것이고 그럼 그 민간이 얼마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고임금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030이 이제 스윙보터로서 중요한 입지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대선뿐만이 아니고 추후에도 계속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미 각 당도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런 2030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보시죠.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의 목소리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으려고 어떤 제도, 시스템 같은 걸 만들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청년들의 참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님의 공약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청년정책위원회 조정위원회 등 차원에서의 부처 간 협의 조정을 진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만큼 청년 특임 장관과 같은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런 단순히 청년 참여 기구 이런 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거버넌스들이나 이런 의회들의 상설화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 지자체 정치에 계속해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인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에 관련된 차원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선거라는 것 자체가 정당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해서 공동체가 같이 책임지는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 자금 관련돼서는 무상경선, 반값경선과 관련된 제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좀 더 저비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선거 운동 방법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혁신안 발표한 것 중에 저희가 4가지가 있었는데요.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 또 39세 이하 후보자 같은 경우 기탁금 50% 반환 요구 요건 완화, 그리고 후보 등록 비용이나 경선 비용 등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값 감면해 주는 거, 그리고 청년 추천 보조금 신설해갖고 청년 후보자 추천하는 것들은 정당에서 지급하는 것, 그리고 당 공천 관련 기구에서는 청년위원 할당을 의무화하는 것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당에서 또한 정치 인문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이 또 이런 부분은 또 앞서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제도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저희는 청년정의당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사업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그런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도 우리 청년정의당 선대위가 발족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 청년의 그런 정치를 좀 더 쉽게 입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지금 최근에 발의되고 또 논의되고 있는 2가지의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기존의 그 한 명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는 청년들이 비롯한 정치 신인들이 우리 의회에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 중에 하나였는데요.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중대선거구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는 이게 보여주기식의 그런 법안 발의가 아니라 꼭 통과시켜서 정치 다양성의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청년 추천 보조금 신설이 담긴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원래 안대로 본회의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이게 거대 정당의 청년 정치인들은 그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수 정당의 청년 그 정치인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의 배분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사실 소수 정당의 청년 정치인들은 청년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불리함에 더해서 소수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제 더 높은 장벽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득권 양당 체제를 더 공고히 하는 기존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그리고 더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도 나름대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저희는 정당 플랫폼은 굉장히 잘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은 2020년 12월 6일에 출범한 청년의 힘이란 청년 조직이 존재를 하고요. 독일 김일련이란 기사련의 융해운의원 그리고 영국 보수당의 젊은 보수당 등 유럽의 청년 정치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조직입니다. 이들은 독자적인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사업권과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청년 당원들의 독자적인 집합체인 만큼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치 차별을 실현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선 체제에서는 청년 보좌역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선발된 청년 보좌역들이 후보나 당대표에게 직접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면서 대선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청년 보좌진들은 지금 또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이제 선대위 최고회의에 또 들어가가지고 얘기들을 했고요. 또 이준석 당대표 체제에서 나는 국대다라는 것이 열렸는데 이제 나이에 국한되지 않고 능력만 있으면 정당 대변인으로 선발될 수 있음을 모든 이들에게 증명한 사례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2년간 청년 친화적인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탈바꿈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약 중에서 하나만 소개를 하자면 정부 각 부처에 청년 특보를 배정을 하면서 청년들의 각 부처에 따른 의견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청년 정치 학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제가 부교장 했었습니다. 부교장 지금은 아닙니까? 지금은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네. 제가 2020년도에 이제 국민의당 1기 청년 정치학교 기획 부교장 맡아서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랑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들 진행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뭐 새로운 제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문제 의식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대한민국의 제도권 정치 굉장히 특정 세대에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 자체가 네. 50, 60 세대들이 너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50, 60 세대들이 사실 전 연령을 아우르는 그런 정책들을 잘 피면은 뭐 딱히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근데 또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장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인데 어떤 유일한 국가냐?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 시대에 공존하는 유일한 국가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성장 환경이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세대별로. 그래서 저도 이제 정치에 입문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보고 또 대화도 많이 해봤지만 그 세대 인식의 격차라는 것이 정말 크다라는 거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내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으려면 세대 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그 필요성 인식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 정치학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청년위원회에서 청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라는 게 사실 또 그냥 한다고 해서 금방금방 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공부할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실속 있게 채워나가면서 기초위원부터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지원 국민의당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대비를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할 얘기 정리해서 한 1분 정도씩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서연 위원장부터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 마무리 발언. 네. 저는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저희가 민생 위기를 코로나로 인해 겪고 있었습니다. 그거 이전부터 지역은 지방 소멸 위기라는 이야기를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청년 유출을 이야기하며 청년들에게 그 탓을 돌렸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청년들에게 지역의 선택지 자체로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갔을 때에도 충분히 많은 경쟁을 겪으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험지 앞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으로 이런 경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에게 경쟁 아닌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 소득, 기본 금융, 기본 주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통해 청년들이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고민해보고 내가 살고 싶은 곳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전북과 지역이 또 한 번 다시 청년들의 본거지로 또 청년들의 고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네. 박선희 위원장도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대선은 외신들조차 최악이라고 평가할 만큼 부끄러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 후보의 본인들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탈법과 범법으로 흙탕물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정신이 화두가 되어야 할 대선이 국민들에게 덜 나쁜 대통령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과 비전은 사라지고 도덕은 파탄났습니다. 정의당도 심상정 후보도 책임이 있습니다. 성찰을 넘어서 책임지는 선거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 문제들을 끊임없이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선거운동을 하면서 14개의 시군을 돌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마다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의당 심상정이 최고다. 맞는 말 하는 후보는 심상정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한편으로는 사표에 대한 좀 우려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사표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한 표는 어떤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사용되지만 정의당 심상정을 찍는 한 표는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소수자의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태한 대변인도 마무리 발언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지역 도민분들께 지방선거까지 포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호남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호남의 인프라 발전이 너무나 따라오지 못해서 굉장히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호남의 광주 복합 쇼핑몰 입점에 대해서 지금 집권 여당의 스탠스 여러분들 모두 확인하셨을 거라 봅니다. 저희는 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표 계산을 두려워했다면 호남의 윤석열 후보가 4번씩이나 방문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정말 이 지금 집권 여당이 우리 전북을 발전시키는 게 자신들의 지지세가 떨어질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드는데요. 저희는 그런 표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지금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은 반성하고 더 나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 이제 대선 끝나도 지선까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근태 최고위원도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청년 정치인들이 이렇게 모인 자리니만큼 그 청년 정책 관련된 분야에서 오늘 매우 중요하지만 언급이 안 된 분야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바로 연금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연금 운용 기준을 따라간다면 2055년에 기금이 고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91년생부터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마침 제가 딱 90년생입니다. 턱걸이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 연금 구조 자체가 덜 내고 나중에 더 많이 받는 그런 구조인 것인데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불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빠르게 바로잡지 않으면 그게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큰 충격을 주면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안철수 후보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 토론 때도 모든 후보들이 연금 개혁에 대한 또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무엇이냐.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100년 단위로 그 연금을 지속 가능한지를 추계를 합니다. 네. 주기적으로 말이죠.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인데 한 번에 확 바꾸기에는 네, 또 정리해 주시죠.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첫 시작점으로 지금 4개의 연금을 통합하는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하면서 우리가 연금 개혁 제대로 만들어 가보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이 과거에는 뭐 정치 무관심층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정치 아주 민감한 세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각 당의 후보들도 이들의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도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 표 한 표로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대선 특집 방송 때문에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저는 3월 15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